대법원 2015 후 1690 판결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어떤 식으로 판례를 공부하고 판결문에서 어떻게 지혜를 얻는지 주목해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인생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아주 좋겠지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시장 활동을 하다 보면 그러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다툼을 해결해 줘야 하고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나섭니다. 법원은 다툼이 있는 곳에서 무엇이 정의인지 재판으로 밝힙니다. 이때의 정의란 무슨 정의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정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대체로 인권과 생명에 관련한 정의입니다. 둘째, 정책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더 나은 사회에 대한 비전을 생각하면서 더 바람직한 정책으로 만들어낸 정의입니다. 지식재산법에 관한 정의는 모두 이런 정책적인 정의입니다. 산업발전, 건전한 시장, 소비자 보호 등의 정책적 비전이 있지요. 이런 경우의 다툼에서는 판례의 판시사항과 결론만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당면한 사건에서 대체 판사들은, 대법관들은 무엇이 더 바람직한 정의인지 고민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판례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여기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어디에 착용하는 액세서리인 걸까요? 한번 생각한 다음 판단해 보십시오. 귀걸이라고요? 네, 여러분은 귀걸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귀걸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판단은 정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귀를 멋지게 굽혀 보십시오. 그런데 귀걸이가 아니라 코걸이라고 판단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판단도 정답입니다. 보세요. 코에 걸 수도 있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고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판례는 상표 유사 판단 사건입니다. 상표의 유사 판단 사건은 시장에서 어떤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관련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장 활동은 결국 내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기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기 마련인데, 그런 활동이 금지되느냐 아니면 허용되느냐에 따라 기업 매출에 지대한 영향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중요한 사건에서 방금 귀걸이, 코걸이 사례처럼 판단이 엇갈릴 수 있음에 유의합니다. 어느 쪽이든 무조건 맞는다거나 틀렸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교되는 상표가 유사하다거나 비유사하다거나 무조건 단언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판례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겠지요. 그런데 비교되는 상표가 유사한지 아니면 유사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례는 아주 많습니다. 판시사항은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결론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판례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요? 판례 사건은 일종의 추리입니다. 추리를 영어로 리즈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추리법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역과 귀납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연역과 귀납입니다. 법에서도 법 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법이 정한 규정에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것인가, 이미 있는 법률에서 근거를 찾아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일컬어 연역이라고 합니다. 반면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실관계가 있고 그런 사실들 속에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귀납이라고 합니다. 판례는 연역과 귀납을 동시에 고려해서 사건을 해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이것이
판례 공부의 핵심입니다. 연역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쉽고 법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어렵습니다. 연역을 설명하려면 법률의 규정을 열거하면서 하나씩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납에 중점을 두면서 판례를 해설하겠습니다. 사실 사건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은 대체로 연역이 아니라 귀납입니다. 사건을 구성하는 사실들을 살펴보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찾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보통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보입니다. 이 사건은 한방병원에 자생이라는 선등록 상표가 있는데 자생초라는 상표가 나중에 또 등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후 등록상표권 자생초는 무효, 하자가 있는 권리, 그러므로 무효라는 주장이 이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편의상 당사자를 손오공과 사오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지요. 손오공의 자생은 1993년도에 권리신청을 해서 1995년도에 등록되어 한방병원의 이름으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졌겠죠. 얼마나 유명해졌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증거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라는 사실이 어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증거로는 자생이라는 상표를 사용한 기간, 자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한방의료제도 의 역사, 본점과 지점 같은 네트워크, 언론에 소개된 횟수, 환자들의 수, 매출, 홍보, 소비자들의 평판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이 증거로 제출돼서는 자생은 전국 곳곳에 한방병원 네트워크의 이름으로 성장해 있고, 그러므로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유명한 한의원 브랜드라는 정도는 인정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오정의 자생초는 2008년 무렵에 등록되었습니다. 꽤 나중에 등록된 것입니다. 사오정이 손오공의 상표권의 존재 여부를 알고 있었느냐, 또는 한방병원을 방문하는 수요자들이 자생초 한의원을 자생 한의원으로 오인한 적이 있었느냐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방의사 혹은 소비자들의 혼동 가능성은 증거를 통해 명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건전한 상식으로 추리해 볼 수는 있겠지요. 이런 상식에 기초한 귀납 추리에 관해서는 대법관들도 아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식에 묻습니다. 이런 사실관계 속에서 누군가 패소한다면 누가 더 피해를 보는 것일까요? 네, 당연히 15년 먼저 자기 상표를 알리기 위해 노력했던 손오공의 자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오공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자생과 자생초가 시장에서 공존해야 한다는 공익적인 요청, 그런 게 과연 있을까요?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요? 만약 자생과 자생초가 공존할 수 있다면 한의원을 개원하면서 이제는 누구나 자생당, 자생원, 자생의, 자생보감, 더 나은 자생, 좋은 자생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생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인 것인데, 그렇다면 손오공의 상표권은 사실상 무의미해집니다. 손오공의 피해는 가중되겠지요. 그런데 선등록 상표권자인 손오공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이런 상황이 과연 바람직할까요? 아니면 손오공의 자생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발견되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귀납 추리로 자생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발견했다면 후 등록 상표권 자생초는 무효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피해일까요? 사오정의 피해를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표제도는 후등록 상표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등록 상표를 보호합니다. 게다가 손오공은 사오정에 비해 15년 전부터 자생이라는 상표를 사용해온 선사용 상표 사용자입니다. 그러므로 패소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오정의 피해는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오정은
상호를 변경해서 한의원 운영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손오공과 협의해서 로열티를 지불하거나 제한된 조건 하에서 자생초 사용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귀납으로 추리한 바람직한 결론입니다. 이제는 연역을 할 차례이겠지요. 법적 근거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런 작업을 대법원이 했습니다. 파기완송된 원심은 귀납보다 연역을 더 우선한 나머지 사실관계보다 법리를 앞세우다가 대법원과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이제 대법원 판결문으로 들어가 보지요. 판결 이유의 첫 번째 요지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 기준이며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표권은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유사한 수준까지 권리가 넓어집니다.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 발음, 의미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면 유사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천명한 부분입니다. 전체 관찰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 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 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대법원이 설시했습니다. 요부가 있다면 분리관찰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합상표의 요부가 2개라면 2개로 분리관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관찰이 원칙이므로 실무적으로는 분리관찰이 과연 자연스러운지를 따졌습니다. 예를 들어 자생초라는 상표를 사람들이 자생으로 분리해서 호칭하거나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생과 초가 불가분으로 결합된 것이고, 따라서 전체 관찰 원칙으로 돌아가 삼음절에 자생초로 호칭하거나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논리가 종래의 과거의 실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판례는 그런 접근이 구체적 타당성 확보에 적합하지 않음을 발견하고는 다음과 같이 새로운 판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들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에서 요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이 분리관찰이 되는지를 따를 필요 없이 요부만으로 대비함으로써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자생초에서 만약 자생이 요부라면 자생과 초가 불가분으로 결합되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주지저명하거나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력 수준이나 그와의 결합 상태의 정도,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라고 판례가 밝혔습니다. 상표의 어느 부분이 유명한지 여부, 지정 상품과의 관계, 거래 실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귀납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례의 가르침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판례를 살펴보죠. 필요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서비스표는 상표로 바꿔 표현합니다.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 서비스업이나 사용 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한의원 서비스요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등은 그 지정 서비스업이나 사용 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식별력이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여, 기록을 살펴본 거예요. 사실관계 증거 같은 걸 보고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자생 한의원이나 자생 한방병원이라는 상표가 한방의료업 등에 사용된 기간, 언론에 소개된 횟수와 내용, 그 홍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상표에서 식별력이 있는 자생 부분은 이 사건 등록 상표의 지정 서비스업과 동일 유사하거나 최소한 경제적 관련성 있는 한방의료업
등과 관련하여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그 식별력이 더욱 강해졌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 상표에서 자생은 독립적인 식별 표지 기능을 발휘하는 요부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등록 상표, 이건 후등록 상표를 말합니다. 자생초요. 문자 부분 중 자생 부분은 이 사건 선등록 상표 자생 한의원이요. 이 사건 선등록 상표의 요부와 동일하여 마찬가지로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반면에 초 부분은 약초나 건초 등과 같은 풀을 의미하는 한자어로 많이 사용되어 그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한의원과 관련하여 약의 재료나 연료 등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식별력이 높지 않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강한 식별력을 가지는 자생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인 식별력도 미약하다. 나아가 자생초가 스스로 자라나는 풀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단어로서, 이 말은 뭡니까? 사전에 등재된, 사전에 기재되어 있는 단어라면 다르게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생과 초 각각의 의미를 결합한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가 형성된 것도 아니라는 점 등까지 보태어보면 이 사건 등록상표 자생초요, 이 사건 등록상표의 문자 부분 중 자생이 초와 결합한 일체로서만 식별표지 기능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시 말하면 자생초로만 항상 호칭되는 게 아니라 자생초라 하더라도 자생 부분만 분리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선등록 상표와 이 사건 등록 상표, 후등록 상표는 모두 요부가 자생이라 할 것이므로 자생이 분리관찰되는지를 따질 필요 없이 위 서비스들을 자생을 기준으로 대비하여면 그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여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선등록 상표와 이 사건 후등록 상표를 호칭과 관념 등이 유사하지 않아 그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 판결에는 상표의 유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구체적 타당성을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결론을 내린 원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생초는 무효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상표의 유사 판단 법리에 대한 대법원 1690 판결에 대한 해설이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학생 여러분께서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신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판례 공부를 할 때 일반론적 관점에서는 연역과 귀납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먼저 사실관계들을 살펴보면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발견하는 귀납이 중요합니다. 귀납은 상식에 의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정의에 가까운 것인가 하고 말이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1690 판례의 사실관계와 달리 선등록 상표가 만약의 이야기입니다. 선등록 상표가 자생초였고 후등록 상표가 자생당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